네, 콘트라 버는 시장인데요. 방향성과 유망주까지 한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우리 안지선 연구원께서는 그동안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도 뭐 좀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 최근 시장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그런데 조금 뭐 생각이 바뀌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 좀 보수적이십니까? 네, 지금 저 계속 좀 보수적으로 네. 보고 있긴 한데 네. 베어마켓 랠리를 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장 증세가 다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0일에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이번 주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미국 3대 지수가 0.9%에서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했던 전주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6월 3일 발표된 5월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실업률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미 연준의 긴축 우려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베어마켓 랠리라는 컨센서스에 알맞는, 그러니까 제 의견에 알맞는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및 국내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긴축 우려, 그리고 경기 둔화 가능성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움직임보다 반락이나 반등을 반복하는 모습, 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모습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4월 미국의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정도 올랐는데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8.5% 상승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CPI 상승세가 멈춘 것에 대해서 8개월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안도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고요. 이번 주 발표되는 5월 CPI가 좀 전년 동기 대비 8.2%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컨센서스고 이제 4월보다도 상승세 둔화될 것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는데 컨센서스가 이렇다 보니 오히려 물가 서프라이즈가 나게 되면은 지수가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을 스트롱 바이를 외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CPI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그 데이터에 집중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8.5 나왔다가 이제 8.2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면 OECD에서 발표한 데이터들 같은 거 보면 사실은 1분기가 피크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예상치가. 네, 그리고 맞습니다. 쭉 내려가요. 네. 얼마나 급격하게 내려가는 정도로 내려가냐면 상당히 급격하게 내려가서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랄 정도로 내려가긴 합니다. 네. OECD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5월 달만 보면 유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곡물은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풀리지 않고 네. 그럼 5월 달 조금 위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서프라이즈가 나게 되면 긴축 우려가 조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그렇게 되면 증시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매크로 지표들을 유심하게 지켜보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데이터로 증시를 보는 퀀트이지만 매크로팀 소속이고 매크로 지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다양한 매크로 지수를 업데이트를 해서 보면서 좀 특징적인 게 네. 있었는데요. 네네.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 커뮤니티에서 메파 다크호스로 좀 부상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인데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서 원래는 골치를 앓아온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네. 네, 그 스위스라면 그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나라고 네, 그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죠. 네, 거기는? 맞습니다. 예, 유로 사용하지 않고요. 네.
일본도 인플레이션 전혀 안 일어나는 나라고. 네, 맞습니다. 10년 전에 도시락 가격이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스위스가. 근데 디플레이션 나라에서도 CPI 서프라이즈가 낮다는 것은 이제 스위스에서도 팬데믹 사태가 촉발한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에 통화 정책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래서 스위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중앙은행 목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레벨 자체가 미국이나 유로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스위스는 한때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 프랑의 고질적인 강세로 일본 못지않은 디플레이션 국가에 속했었습니다.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런 스위스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글로벌 긴축 우려를 부추기는 좀 트리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집중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1년 말부터 스위스 인플레이션이 제로를 밑돌았고 5년 남짓 세월 동안 이제 스위스 물가가 하락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지금 물가 4개월 연속으로 목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스위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 나라고. 네. 근데 갑자기 스위스도 미국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네. 인플레이션 좀 보인다. 네. 그래서 글로벌 긴축 우려가 조금 있다라는 네. 것이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질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할게요.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우리 주식을 하루에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3년, 4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네. 6개월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OECD에서 추정한 거 보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피크아웃해서 쭉 떨어져. OECD가 꼭 100%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국가가 긴축을 내비쳤다라고 해서 피크 아웃이 됐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네네. 네, 일단 그 내년에 2023년에 네. 보면은 물가가 한 3%에서 4%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견을 내비칠지 안 비칠지 요거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2023년까지 그런 의견을 고수를 한다면 사실 긴축 우려가 좀 가시화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제 실질 금리가 2%에서 3%대로 올라가는 시점이 좀 증시에 좀 타격이 많이 있을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특징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5월 말에 외국인이 1조 샀어요, 코스피를. 네,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MSCI 리밸런싱 1위였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 코스피가 1조 원을 샀고 6월 1일 날 또 9천억 원을 좀 샀습니다. 이게 MSCI 리밸런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일단하는 시각이 존재를 하지만 한국의 신흥국 비중은 사실은 5bp 정도 감소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편입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절대 복제 자금이 이제 8천억 원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마감 동시효과의 지수가 상승한 현상이 지금 신흥 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었고요. 중국의 신흥국 비중이 한 32bp 정도 늘었고 대만이랑 한국도 마찬가지로 11bp 정도 감소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한 2조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패시브 자금 이외에 액티브 자금이 3조 원 정도 들어왔다라는 뜻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배경이 이런 수급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홍콩 거래소의 지수 선물 거래 증가에 따른 기초 자산의 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차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6월 달 지금 시작한 지 그래도 꽤 됐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있으면은 꽉 들고 있어요? 아니면 주식을 삽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면은 네. 어떤 걸 사야 됩니까? 펀더멘탈이 좋은 것을 사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업종단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을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일 로테이션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150,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던 스타일이랑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타일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업종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사실 지금 26개 업종 중에 8개 업종 제외하고 18개 업종이 모두 5월달, 6월달 월초 대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잠깐만, 지금 안지선 연구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형주, 중형주보다는 대형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대형주. 네네. 그다음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벌써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소프트웨어 업종이 제가 대형주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성장주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1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업종들이 거의 대부분 건강관리랑 아하. 네, 그런 그 2차 전지라는 그런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네.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뭐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지선 연구원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5월달 CPI는 조금 좀 우리가 신경 좀 써야겠다라는 것인데 베어마켓 랠리가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6월달에는 조금 큰 종목 사는 게 좋겠다. 그래도 비교적. 네, 맞습니다. 비교적 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